안녕하세요. 청와담 오수경 대표입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특별 포럼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제는 한국 기독학생의 IBF 이지혜 간사님이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해맑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우선 간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기독학생의 IBF 경기남 지방회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하고요. 사역을 전임으로 한지는 지금 한 7년째 좀 하고 있고, 좀 저의 좀 특별한 위치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 IBF에 몇 없는 워킹맘 간사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섭외를 되게 잘했네요. 지금 한국 교회뿐 아니라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특별히 뭐 여성, 또 육아하는 여성, 또 워킹맘 여성들이 특별히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이 오늘 문제의식을 잘 나눠주시길 이제 기대하면서 네, 아까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님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대학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전환을 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캠퍼스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또 같이 전도하고 또 훈련을 해야 되는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텐데,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또 그 사역을 해야 되는 청년 사역자 입장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요즘에 캠퍼스 사역단체 현황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한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네, 대처라 하면 제일 큰 게 이제 온라인 환경일 텐데요. 여러 가지 툴을 익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이러는 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자 도전이자, 이게 좀 나이가 또 어리면은 그래도 조금 이 문명에 잘 적응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기기가 익숙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온라인 사역 기반으로 무언가를 좀 하는 것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닥뜨렸고 적응하고 있다. 좀 요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말씀도 하셨지만 신입생 모집하는 게 정말 어렵고, 신입생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좁아져서 진짜 모집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다 해야 하는데, 신입생들이 이제 일단 어디에 있는지도, 온라인 환경 어디에 있는지 딱 명확하지도 않고, 그나마 좀 있는 에브리타임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홍보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신입생들은 이제 대면 수업이나 대면으로 이제 학교에 오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캠퍼스를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캠퍼스 안에 소속감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걸 저희도 사실 이번에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데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 새로운 관계들을 맺는 것이 좀 신입생들한테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그래서 저희 신입생 모집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교단체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을 때, 어떤 데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신입생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부익부 빈익빈이랄까요? 그러니까 인력이 많은 곳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함께 하게 되고, 작은 곳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못하거나 좀 그러면서 좀 그런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선교단체도 양극화 현상이 있는 거군요. 네. 간사님도 뭐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제 그들의 고민도 좀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럴 텐데 요즘에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국면,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하는 또 이 국면에서의 대학생들의 고민, 뭐 이렇게 현재 상태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일단 대면으로 만나는 거를 이제 많이 조심스러워하고, 또 만나더라도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라오는 거 보면 이렇게 저는 마스크를 썼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만 벗었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문구들이 거의 필수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움츠러들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주저한다. 그러면서 또 제 학생들한테 좀 듣는 거는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동하는 시간, 뭐 사람들 만나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줄어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난 학기에 뭐 성적 이런 것들 뭐 보면은 평균 점수도 엄청 올라갔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대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성적 하락을 맛봤던 전체적으로 이게 네, 학업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쓰는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의식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아져서 공부에 더 매진을 하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또 스펙에 대한 위기의식, 앞으로 생존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간사님하고는 주로 이제 청년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볼 텐데요. 오늘 본격적인 주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 많은 이들이 기독교 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해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그보다 조금, 그러니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건 6월 달에 조사를 실시한 거고, 또 8월 달에 조사를 한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 개신교 이미지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63.3%. 라고 하는데요. 굳이 이런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 최근 한국 기독교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 모두가 감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이런 인식에 가뜩이나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한국 사회에서 나빠지고 있었잖아요. 배타적이다, 뭐 차별적이다, 뭐 이렇게 나빠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이런 인식 확산에 더 큰 계기가 된 것 같고, 특히 지난 8월 15일 날 집회는 결정타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저부터도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데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광훈류의 기독교를 방치하고 있었구나, 그게 주류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과연 이런 위기가 갑자기 생겨난 위기인지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뭐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정광훈과 결별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이지혜 간사님께서는 특별히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며 고민을 공유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 나눠주실 텐데요. 30분 정도 간사님이 발제하시고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주제가 정광훈 넘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에 특정 인물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이제 했는데, 워낙 이제 이 요즘 상황에서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대표성이 있는 인물인데, 뭐 한 사람의 특정 행동이기도 하겠지만 또 그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뭐 2월, 3월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일 텐데 알베프를 비롯한 캠퍼스 선교단체는 좀 전례가 없었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던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이 교계 내에서 이곳저곳, 그래서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여러 이제 담론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이제 궁금하니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좀 보고 좀 참석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좀 각종 담론들을 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은 이 포럼이 기획된 배경이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발제자로 나섰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남성 목회자 위주였고, 이 상황을 해석하고 또 타개하고자 하는 어떤 방식을 논할 때 그 대상이 대체적으로 중장년층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장년층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 상황을 타개하거나 뭐 수용하거나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뭐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물론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한국 교회가 소위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어린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강사니까 이제 그 캠퍼스 선교단체 사역자로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좀 가지고 저희 IBF 내부에서도 여러 뭐 포럼이든 여러 자료들이든 좀 공유하면서 생각을 좀 확장시키고, 또 지난 9월 초에 학원보그마협의회 안에 있는 캠퍼스 청년연구소 포럼을 거쳐서 여기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금의 뭐 제 삶의 위치에서는 뭐 여성으로서 또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시각들도 있겠지만, 대학생들과 가까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뭐 저희 아기의 2번째 생일이기도 했지만, 네, 광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이기도 했어요. 네, 뭐 이전부터도 개신교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말하는 이 3가지 큰 문제에서 이미 다 실패했던 전적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줬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이제 8월 15일의 여파는 굉장히 상당했던 것 같아요. 지난 이제 학원 보그마 협의회 포럼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 기간은 7월 말이에요. 비기독 대학생 그룹에서는 75.8%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신교를 더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 기독 대학생 그룹에서는 21.3%가 더 불신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었는데요. 이미 개신교를 불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 조사 기간이 8월 15일 이후라고 생각을 해보면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수치를 생각해 봤을 때 외부적으로는 개신교의 이 사회적 신뢰도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었네?를 말할 수 있는 정말 끝을 알 수 없게 추락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이탈하는 게 결코 이상하지 않은 정말 어렵게 내부에 남아 있더라도 이 개신교 리더십과 생태계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이 꽤 많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의 눈팅만 하고 있는 지역 그 맘카페에 종종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의 기억자만 봐도 열받는다. 너무 비상식적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뭐 코로나19의 확산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뭐 일견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엄밀히 말하면 어떤 모습이 외부인들에게 더 많이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냥 억울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아이가 있든 없든 이 젊은 세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 개신교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15일 이후로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지난 2014년에 개봉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여러 유명한 말들을 굳이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6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그분은 여전히 건재하고 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영향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영향력이었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결국 개신교 내의 환경이 그를 그런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지지부터 침묵에 이르기까지,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총회를 진행한 스스로 장자 교단이라고 말하는 큰 두 군데의 교단에서는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죠. 소위 더 강력하게 믿고 거르는 개신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청년들, 여성들이 좀 개신교를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양태를 좀 보면서 사역자로 사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좀 깊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곳에 남게 된다면 그 이유가 좀 필요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늘의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광훈류 특정 세대, 특정 인물과 선긋기도 중요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이 개신교가 사회적인 신뢰를 얻는 것, 특히 젊은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갈 어떤 책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리고 다른 단어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기적인, 배타적인, 무례한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저도 내부자지만 한편으로는 좀 비슷한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개신교에 대한 여러 단어들을 보면서 개신교는 이 사회에서 비상식적인 집단이고 또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 몇몇도 점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화하고 외부에 밝히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단지 학생들이 요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현재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따라가고 싶기는커녕 부끄러워서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전도는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는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지만 전도에 실패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신교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개신교 내부에 여러 사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고 또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개신교 내에서 유독 대화가 되지 않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슈, 또 여성 관련 이슈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범주에는 이제 청년들도 들어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저는 과학, 창조론 이런 것도 하나의 좀 얘기하기 어려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으로 미뤄두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성 중년 목회자 중심으로 이 구조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개신교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성소수자, 청년, 여성 이야기는 소위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 또 어리다는 이유로 많이 묻혀왔었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중반쯤에 정치권과 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입니다. 되게 카테고리가 많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네, 이 단어들이 소위 볼드체가 되어서 유독 이렇게 좀 보였던,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생산하게 된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뒤에 등을 붙였다는 이유, 다양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두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학원 보그마 협의회에서 주관한 조사들을 보면 대학생들은 사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 수준이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항목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눈에 좀 보였던 내용이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지 없는지, 동성애 지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항목이었는데 개신교 대학생들이 비개신교 대학생들에 비해서 성소수자 지인이 3분의 1 수준이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 지향에 대해 성적 지향에 대한 어떤 입장이 매우 반대라는 강한 의견을 가진 개신교 대학생들이 다른 여러 카테고리랑 좀 다르게 유일하게 2자릿수 %를 좀 보여줘서 제가 특별히 좀 눈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성소수자 지인이 없는 이 개신교인들, 개신교 대학생들은 전체적인 개신교인들이 이 성소수자의 삶을 인격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일단 적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우 반대라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또 뭐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또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것, 그런 자료들을 찾아본 것, 여러 가지 형태의 공부를 하기 이전에 어떤 입장이 어떤 곳에서 생산이 되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고 그게 신앙의 척도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현재 개신교의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현재 개신교 내 분위기는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듯한 낌새를 보이기만 해도 너는 이단이니, 너는 예수를 안 믿는다느니 하는 말들이 쉽게 나오는 상황이죠. 네, 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답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댓글을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입장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댓글을 뭐 받아본 적도 있어요. 대학생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들, 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나 다른 간사들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뭐 간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요.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소위 주류라고 말하는 집단과 다른 입장을 좀 표명했을 때 아니면 꼭 표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낌새만 보여도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는 되게 많은 예시로 이제 보았기 때문인데요. 개개인의 용기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개신교 그룹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다양한 입장의 존재를 아우를 품이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입장을 형성하기 이전에 다양한 입장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특히 청년 세대는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신교는 정말 이 많은 영역에서 특히 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배움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뭐 익명으로든 실명으로든 계속 질문을 해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심스러워하는 이들의 반응들을 좀 보면서 알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은연중에 생각하고 궁금증을 더 이상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요. 계속 고민하고 배워가고 자신의 삶과 신앙이 통합되고 발화될 언어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 고민과 생각과 성찰을 가로막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환경이 지금의 개신교를 만든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개신교 사역자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겸손하게 공부하시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래전부터 이미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셨던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분들께 지금까지도 많은 빚을 지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2016년이 기점이 돼서
오랫동안 교회 내부에서 생활하면서 답답함과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하고 배우고 그래서 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리더십 위치에 있는 남성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여성을 어떻게 함부로 대했는지 다른 일반 회사로 눈을 돌릴 필요도 없이 개신교 내에서 수많은 사례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 엠번방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엠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게 뼈저리게 깨달았고, 신상 공개가 된 가해자들의 나이대를 보면 제가 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되게 많은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통계에 따라서 노년층에서는 좀 작은 퍼센트지만 증가하는 통계도 있기는 한데요. 대체적으로 젊은 층 그리고 여성들의 이탈률이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두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젊은 여성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남편이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소위 사모라는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러진 않아서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 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진 않은데 종종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도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편 사역에 힘 실어줘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아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정광훈 씨가 소위 셀럽이 되기까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를 여러 모양으로 지지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미 많이 유명한 소복 발언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그 반정부 투쟁 집회에서 사모들이 먼저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정광훈 씨 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이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 성의지 감수성, 또는 절대적으로 미달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직장에서 여성 동료들과 일했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을 회사에서 동료로 대하는 법을 잘 모르고 그 태도가 미숙하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딱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등한 인간, 동등한 동료로서가 아니라 남성인 자신이 성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존재로 이 여성의 역할을 한정지었던 세월들이 있고 지금은 조금 부드러운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의 세계에서 여성과 남성 간 동료의식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교회의 여성 리더십이 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설교 같은 공적 발화의 자리에서 저는 대학생들 같이 있으니까 주로 듣는 예시들 중에 정말 많이 들었던 예시는 이제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제 그런 남성 서사 속에서의 하나님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성 서사 속에서의 하나님 경험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충분히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성들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좀 자신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본보기가 너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그럴듯한 말로는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고요. 정말 좋은 삶의 예시가 필요한데요. 저는 뭐 이 기독교계의 리더십에 계신 분들, 기성세대로 계신 분들, 어른으로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개신교의 이 처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특정 그룹과 선 긋는 것을 넘어서서 좀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 이상으로 후배들이 좀 더 다양한 신앙적인 삶을 볼 수 있도록 좀 가지신 영향력을 발휘해서 기회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성 리더십을 세우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단숨에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개신교 그룹이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지속적인 교육, 뭐 스터디, 대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RBF 내에서 성윤리규정 상임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RBF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교육을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는 중에 이제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여성가족부가 아니구나,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네, 어플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이라는 어플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종 스토어에 가셔서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딱 나오거든요. 성희롱 판단력 점검, 성인지 감수성 점검 해가지고 이거 이제 체크하면서 내가 몇 개를 맞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설명들을 쭉 볼 수 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봤고요. 교회 내에서도 이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신교 내의 여러 그룹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관련한 대화를 나눠보고,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나 개인의 또 우리의 현 주소를 보고,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 전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데 좀 유용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뭐 이 영역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지역교회든 캠퍼스 선교단체든 뭐 각종 개신교 내 단체에서 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규정이 좀 만들어지고 잘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내고 작년 11월에 다시 캠퍼스 사역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임신, 출산, 육아의 상황 속에서 고민과 씨름들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학생 때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을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쉬웠었는데요. 저희 아기가 아직 이제 어리고, 저랑 보낸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는 해서 아빠가 있어도 저한테는 많이 매달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가 눈 뜨고 있을 때 모임을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어떤 다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주로 모임을 하는데,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하원해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간단한 나눔을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계속 오고 막 노트북 자판 누르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이해해 줘가지고 저녁 모임을 보통 뭐 한 6시, 7시쯤에 이제 해왔었는데, 아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밤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좀 피곤할 텐데 학생들이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었고요. 저는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이와 함께하는 법을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잘 갖춰진 어른의 세계에서 통제되지 않는 아이의 존재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존재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약자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약자들에 대한 감수성이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에게도 무럭무럭 자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한국 개신교 환경에서 돌아보고 갱신해야 할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 시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유지하는 방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성 중년 목회자 중심인 이 주류의 목소리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비주류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들릴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정황 안에서 다양한 입장의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나눠지고, 저는 아직까지 한국 개신교 그룹에 대해서 애정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품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개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필요한 적실한 포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 너무 잘 들었고, 문제의식 잘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지혜 간사님이 나눠주신 이제 문제의식은,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 이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트 담론을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에는 그런 포스트 담론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 너무 옛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포스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결국에는 포스트를 말하기 위해서는 here and now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되고, 또 여성 리더십, 또 다양한 여성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게 결국에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될 수 있고, 결국에는 여성, 청년, 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저보다 더 정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고, 사실은 이 포럼을 기획하고 만든 게 너무 교회에 대한 반성마저도 교회 내부에 가장 상위 권력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서서 막 앞장서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발언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간사님께서 현장의 이야기를 잘 섞어서 반영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들으면서 조금 더 듣고 싶다 싶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심지어 청년 사역 하시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오히려 청년들을 잘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청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역 대상으로 여겨지고 또 내가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이제 그 청년들을 이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간사님께서는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 교회 베이스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그리고 고민하는 게 뭔지, 또 교회를 그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아까 데이터 얘기도 해주셨는데,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청년 사역자지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대상으로 여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지도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회개하고 가고. 먼저, 지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가셔야죠. 네, 선회계. 네, 회계하고 하고. 제가 유독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친구들이랑 뭐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인식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피로도 느끼고,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해요. 네, 하면서 뭐 성경 읽고 기도, 뭐 이제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이 개신교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학생들도 알고 있고, 그걸 되게 눈치 많이 보고 있고, 막 동아리 홍보하는 것도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막 인스타로 DM을 보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꼭 길에서 이제 잡아서 전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류의 생각들, 그런 류의 부담감들 되게 많고, 저희가 아까 뭐 신입생 홍보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뭐 에브리타임에 인기 게시글로 개신교를 소위 욕하는 그런 글들이 인기 게시글에 있기도 하대요. 그런 거 한번 보면은 또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이젠 더 이상 저희는 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상황 같은데 그냥 엄밀히 따져봤을 때 그들이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뭐 매체에서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교회에서 경험하는 어른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막 자랑스러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하지 않다 보니 막 저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막 적극적으로 이 개신교를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뭐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심정적으로는 뭐 코로나 상황이니 뭐 교회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점점 이 개신교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 그런 또 고민들, 신앙적인 고민들, 또 개인적인 고민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신앙적인 측면 말고 네. 조금 더 뭐 실제적인 뭐 삶에 대해서라던가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라던가 그런 거는 없나요? 일반적인 네네네. 삶에서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네, 공부에 시간 되게 많이 쏟고 있더라고요. 공부에 시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근데 또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여전히 바쁘고 네. 코로나 상황인데도 여전히 온라인 환경으로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기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뭐 모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밤 9시 반에 모이는데도 그게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은 시간을 뭐 공부나 이후에 어떤 진로를 준비하는데 뭐 스터디류나 아니면 그 알바하는 것 경우도 많고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실험실에 시험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과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추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자격증 공부, 각종 시험 공부,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 못 만나다 보니까 이 화면으로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게 친밀한 형성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들 바쁘더라고요. 더 바쁘고 네. 그런 정도 지금 네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네요 제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뭐 계속 관통하는 주제긴 한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또 개신교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나라는 이제 소위 포스트 담론을 얘기할 때 뭐 다양한 존재들도 드러나야 되지만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좀 그런 문제의식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게 특별히 굉장히 소외되기 쉬운 청년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되게 충격적으로 본 거는 이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히려 남성들의 자살률은 더 줄어들었는데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고립감 같은 것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다라는 좀 그런 분석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될 영역이 또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청년의 요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간사님께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간사님이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민감한 주제여서 간사님도 굉장히 이제 말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이제 좀 막막함도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자신을 성소수자라 이제 굳이 커밍아웃 할 수 없는 구조인 교회보다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입장들을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캠퍼스는 워낙 뭐 외국인 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을 뭐 성소수자로 정체화했든 하지 않든 어찌됐든 성소수자 친구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질문을 가진 학생들도 만나고 또 장애를 가진 학생들,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 청년들을 만날 텐데 또 사회적으로 또 소수자 입장인 경우도 있고요. 만날 텐데 실제 현장 이야기가 더 간사님께는 이제 주로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간사님 스스로도 그들과 이제 소통하는 법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뭐 간사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까 이제 질문하고 스펙트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질문하게 하고 스펙트럼을 만드는 일에 간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제 좀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러니까 뭐 IBF가 됐든 어떤 그러니까 간사님이 하고 있는 교회가 됐든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서 좀 그런 소수자들이 잘 적응하고 또 리더십을 가지게 되게 하기까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간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려주세요.
네. 사실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너무 미약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되게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이전에 뭐 여러 이렇게 개인적인 맥락에서 고민할 뭐 이유가 있었어가지고 고민을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알아봐야겠다. 공부라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저희 학생들이랑 이제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그거에 또 다른 학생들이 사실 저도 궁금한데 못 물어봤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었어서 저희 전체 모임 시간 중에 한 2주, 3주 정도를 떼서 차별금지법과 뭐 동성애 포함한 성소수자 관련한 그런 공부들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뭐 특별히 이렇게 가까운 지인이 있는 상황은 일단은 아니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뭐 초대해서 듣는다거나 이러긴 조금 어려워서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부터 해보자. 정말 우리가 책으로라도 한번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 이 뭐 차별금지법 자체도 좀 그래 우리가 전문을 읽어보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각종 그 자료들 속에서 이 기독교 내에 스펙트럼이 어떻게 얼마나 존재를 하는지 이 관련해서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고 하나의 입장이 특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동성애 죄고 막 교정해야 하고 이제 그런 입장 되게 주류잖아요. 주류고 뭐 그거 아니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이제 치부되는 그런 환경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입장이 가능하다. 그것도 다 이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특히 이제 복음주의라는 범주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 자료들을 살펴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지금 책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네, 열심히 모으고 있고 그래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냥, 상상하기로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 하다 보니 여러 숙박 모임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그 이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수련회를 이전처럼 뭐 숙박으로 한다거나 MT를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함께 할 수 있을지 숙소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소수자 친구들이 더 이 기독 공동체에 조인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장벽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과 더불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그래도 그 친구들이 조금은 더 이 그룹에 깊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 네, 좀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또 그 뒤에 질문이 뭐였죠? 대표님. 네, 뭐 뒤에 질문까지 다 뭐 나름대로 지금 얘기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간사님 개인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제 더 배우고 스펙트럼을 넓히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단체 내에서 내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성소수자를 대하는 한국 개신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되게 혐오성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혐오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 외에 또 한편에서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침묵함으로써 그냥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그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난 저들과 같이 연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간사님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혹시 단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저항 같은 게 있었는지, 있었다면은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이제 저항을 한다거나 반발을 한다거나 이런 제가 속한 그룹 내에서의 반발이나 저항을 그렇게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속한 그룹 외부에서 저희 그룹을 향해 이렇게 심한 말들을 내뱉는 그런 정도의 경험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한 어떤 설교 시리즈 같은 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시면 그 성소수자분들과 연대하시는 분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의 설교에 뒤이어서 이렇게 반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거는 맞다고 생각한다라던가 동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글들을 계속 매주 이렇게 남겨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어쨌든 용기를 좀 내주셔서 한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조금 더 넓혀주셨다면 더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되게 큰 유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글을 쓰신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경험하셨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다른 이야기들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글이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는 좀 못 들어서, 특별한, 이야기가 없네요, 이제. 당장에 개선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간사님이나 또 주변의 분들처럼 계속 점진적으로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만약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반드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숙고하고 또 직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예 혐오하거나 아예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거나 또 그냥 침묵하는 방식으로만 대처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부해보자,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사님의 활동에, 공부에 아주 큰 지지를 보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짚어주신 게 여성 리더십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성 리더십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여성 리더십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없어요. 지금 당장 여성 리더십 세워야지 했을 때 그동안 한국교회나 개신교 생태계가 여성 리더십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쭉 남성 목회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권력을 계승해왔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 자체가 자라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초적인 문제의식이 있는데, 간사님 이제 IBF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교회보다는 이제 그런 여성을 배척하는 게 제도화된 교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여성 리더십을 세우거나 또 이게 양성하는데 힘을 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는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런 여성 리더십을 이제 학생 리더십이든지 간사 리더십을 세울 때 특별히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안 같은 거나 또 기준 같은 게 있는지
좀 노력하시는 게 있는지, 뭐, 간사님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 상황도 그렇고, 한번 좀 그런 얘기들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학생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여학생들이 더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뭐 여성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 뭐 대표 학생들 그룹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영역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래도 제가 속한 곳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간사회 그 이후에 간사회나 이사회나 이제 이런 그룹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규정 자체는 있었지만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가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서 아마 제가 한 4번째인가 5번째?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3번째 다 이제 최근의 일들이 이거 저랑 같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다 최근의 일들인데 일단 그 규정을 만드는 거 그걸 또 실효성 있게 만드는 거 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그 의사결정 기구에 여성 TO를 계속 마련해서 들어가게 하는 게 그나마 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IMF에서도 이제 중앙위원회라고 대표를 이제 보조하는 어떤 간사회 소위 최고 의결 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퍼스 간사들도 그 전에는 이제 캠퍼스 간사들은 없었다가 올해 뭐 작년 올해 이렇게 하면서 캠퍼스 간사들이 이제 TO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우선순위를 이제 자매들에게 준다거나 뭐 이제 강제로 이렇게 자매 무조건 들어오세요라고 한다고 해도 일단 자매들이 너무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자매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TO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랄까 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다녀오면서 또 하기로 하고 또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이후의 시간에도 지금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에 제가 비는 그 역할들을 누군가는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른 구성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과도한 수준에서 더 뭔가를 제가 하나 빠짐으로써 더 이제 큰 부담을 져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뭐 대체 인력을 이렇게 고용했을 경우에 뭐 중앙의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류의 어떤 구조들이 뭐 있기는 있지만 전 전체적으로 그 사역 자체가 남성 중심 그리고 그 소위 사모님이 육아를 그 집안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남성 사역자 중심으로 이 사역의 기준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런 문화가 세팅되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좀 허물어져야 다양한 존재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이 좀 적당해야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완충도 되고 새로운 사람도 유연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자매 간사들 이제 세우기 위해서 뭐 또 마련된 구조가 뭐 자매 간사 리더십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자매 간사들의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뭐 건강 지원비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뭐 영양제를 먹거나 이렇게 그런 데 재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한다거나
뭐 해외 대회에 참석을 할 때 개인 그 자매 간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이 좀 마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3년째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항목 중에 또 그 스터디 가 있는, 공부하고 있는 자매 간사들의 그 학비를 일부 지원하기도 하고, 뭐 이런 항목들도 있어요. 출산휴가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좀 이렇게 보완하고 이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여성들이 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돈이 투입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뭐, 이렇게 다들 뭐 어떤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 네, 투자.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영역에서의 지원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전체적인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거 이제 가기 전에 이 투자가 정말 돈을 잘 사용해서 어떤 여성들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서포트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 리더십이 많아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결국에는 여성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버틸 수 있는 구조는 이제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오래 사역할 수 있는 장벽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그 다음에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멘탈이나 건강을 케어하는 그런 이제 복지 제도가 잘 되어져야 된다. 결국엔 그거는 이제 뭐 청년이 중요하다, 여성이 중요하다 말만 하지 말고 투자를 해달라. 이제 네. 이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좀 어떤 가치관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간사님께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이제 짚어주시면서 뭐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저절로 그런 노력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IBF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성인지 감수성, 뭐 아까 N번방 얘기도 했지만 그 N번방 같은 경우가 뭐 일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도 굉장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도 부족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대처도 너무 형편이 없는데, 이제 그런 인식을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비교적 젊은 여성들이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새로운 가치관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포스트 담론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간사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2016년 뭐 기점으로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체 내에서도 그런 뭐 페미니즘 뭐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런 이제 성인지 감수성 높이려는 거, 조직 문화를 성평등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아까 뭐 2016년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그때쯤부터 저희 이제 간사회 자매 간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서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쯤부터 뭐 이런저런 구조들을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뭐 이미 많이 유명한 갓페미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뭐 페미니즘 토크 모임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또 소소하게 책 모임, 강의, 백소영 교수님이 저희 IBF 여러 지방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멘토가. 네. 백종원 아니신가요? 페미니즘계 백종원. 그런 그래서 되게 여러 형태의 어떤 강의와 그런 책 모임, 스터디를 이런 것들을 했었고, 저도 뭐 동기들이랑 같이 아니면 선후배 자매 간사님들과 같이, 또 특히 지난 학기에는 저희 그 지역 그
그 경기남 지방의 졸업생들과 학생들 또 간사들 한 1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몇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여자들이 6명, 남자 4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의 발언의 우선순위를 이제 여자들한테 주고, 그렇게 이제 규칙을 만들고, 이제 여자들이 더 많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책들을 빌미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세팅을 해서 그렇게 한 학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 7, 8번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이면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언어화할 수 있던 어떤 장점들, 그리고 그걸 같이 지지해주는 누군가, 나 혼자 예민한 게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좀 지지받고, 위로받고 이랬고, 남자친구들은 좀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에 대한 이해를 좀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실제 하는지를 본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형성해서 그렇게 꾸려서 이제 가기도 이제 했었고요. 저희 이제 간사회, 전국 간사회에서는, 이렇게 형제 선배 간사님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계시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외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희랑 약간 사이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한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 위주로 실제적인 어떤 구조 변화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저희 동기 자매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사이만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저희가 뭐 한 3, 4년 전 이럴 때 선배 간사님 한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1대6, 1대7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RBF의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모습들, 여성 간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이제 얘기하고 그분은 받아 적으시고 막 이제 이랬던 그런 모임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제 환경들이 있었고, 네. 뭐 크게는 좀 그런 그룹들이 좀 있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네요. 어쨌든 간사님하고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길게 나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포스트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진정한 포스트 담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엔 당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발굴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 배우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간사님 단체나 교회에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걸 듣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기 싫어서 회피할 수도 있고, 또 배우기 귀찮아서 그냥 나 모를래, 그렇게 몰라도 되는 것도 권력이니까 나 모를래 그런 상태로 있지만은, 이런 기회에 변해야 산다는 걸 지금 저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변해야 사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좀 치열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걸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가름하고 싶고요. 또 간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토요일 날
더 무궁무진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또 간사님 뿐이 아니라 신경미 목사님과 또 이화여대 김혜령 교수님과 또 교회 청년 김재원님하고 다 같이 이제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못다 나눈 이야기, 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생성된 질문은 그 시간에 같이 다루기도 하고, 이 방송을 이제 미리 보시는 분들은 그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사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토요일 날도 이제, 네, 편안하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